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정기자입니다. 저는 동아일보에 입사한 뒤 20년 지금 경력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자 눈높이 따뜻한 병원 이야기가 사실은 요즘 치열한 그 의료 사회에 좀 이 따뜻한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해봤고, 지금 중소병원 되게 살기 힘든 걸 누구나도 저도 많이 알고 있고, 주변의 동료 의사 또 선배 의사분들 모두 다 좀 힘들게 코로나 이후로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 주제는 사실은 지금 현재 병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변하고 있고, 그 변하는 가운데 우리 병원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거 생각을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아까 사회자님이 이제 소개는 해주셨는데, 이제 몸신은 한 4년 정도 출연을 했었고요. 지금은 개인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목차는 일단 언론계의 변화, 그다음에 환자 경험이 중요했던 시기와 또 스마트 병원이 중요한 시기, 이런 식의 흐름을 가지고 좀 소개를 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우리 동아일보도 그렇고 뭐 다른 매체도 그렇고,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뭐 유료 부수가 한 200만 부가 넘었는데, 이제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들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분위기고 해서 언론계에서도 굉장히 참 고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방송으로도 또 진출하기도 하고 뭐 그런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의학 기자로서 글로만 쓰던 기자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채널 A라는 그를 통해서 방송 데뷔도 하고, 그 방송을 통해서 한 4, 5년 정도의 경험을 쌓았고, 그다음에 글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보는 시청자들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 벌써 1년 반 정도 됐고, 하면서 정말 다양한 또 분야를 컨텐츠를 찾아서, 이 기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는 영상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좋은 정보들이 보여주는 영상으로도 상당히 많이 알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찾게 됐고, 그 영역을 지금도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척하는 게 바로 하나가 이제 유튜브가 되겠는데요. 그거 하면서 이제 구독자도 많이 늘었고, 이 다양한 주제,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들어가 보셔서 여러 가지 영상을 보시면 수많은 의학 아이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노하우가 고스란히 이제 깔려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먹방이란 주제가 핫했던 시기가 1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먹방을 주제로 해서 한번 찍어봤는데, 이 먹방이 그냥 단순한 먹방이면 일반 먹방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주제가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의사 출신으로서 어떤 먹방을 할 수 있냐 고민을 해봤는데, 그걸 하면서 실제로 먹어보니까 CT를 찍어봐서 먹기 전하고 먹기 이후하고 위가 얼마나 커지는지 실제로 의학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본 그런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로도 크게 썼는데요. 그 기사가 무려 200만 명이 보고, 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친 기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먹방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병원에서 우리 일어나는 병원 문화를 바꾸자라는 캠페인을 기사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도 이렇게 소화를 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환자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수술 전 단계의 이송요원과 바로 대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송 요원이 어떻게 환자들한테 얘기하고 환자들의 적당한 어떤 감정적인 요인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주제로 다뤄봤는데 이 병원 문화 바꾸자도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받고 병원계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던 그런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어떤 무대에서 이렇게 톡투 건강 쇼 이런 것들을 재밌는 주제를 통해서 사람들과 또 환자들과 같이 소통하는 그러한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이 영상을 또 기사화도 하기도 하고 이런 또 외국 사람들과 또 이제 이렇게 서로 요즘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쉽게 컨택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토크쇼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 언론인으로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 또 무모한 것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것저것 하면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런 걸 시도를 많이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더구나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방송이라는 게 있는데 그 통해서 의학 쪽을 한번 개척해 보려고 가천대 길병원 이현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매주 목요일 이렇게 6시, 7시에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런 현실을 이렇게 상당히 좀 많이 이제 활용해 보자. 이 기존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많이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그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고 오히려 그 변화를 좀 더 발전시키고 일단 그 새로운 문화, 그런 새로운 시장을 더욱더 또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렵게도 사실 뭔가 변화는 필요하고 뭔가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최근에 우리 건강 정책이라든지 보건 정책을 보면 이미 2016년부터 이렇게 종합 계획안이 이미 발표가 됐었고 그 발표안대로 2022년, 2023년까지 계속 추진이 될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 보장률이 62.7%에서 2023년에 70%로 올린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이런 전체적인 정책 트렌드를 보면 사실 이제 비급여화 추진 계획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아무리 코로나가 의료계를 바꾸고 우리 세상을 바꾸더라도 건강 정책은 계속 그 계획안대로 여러분들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1년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근골격계에 이제 MRI가 급여화로 추진될 계획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그 비용이란 수가라든지 전반적으로 많이 또 추가로 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병원계가 좀 더 힘든 상황이 계속 진행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정부 재정 관리 방안을 보면 불필요한 지출 관리 강화를 많이 이제 넓힐 예정입니다. 특히 1차 의료 강화를 통해서 이런 비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시킬 거고요. 또 제도 개선 통해서 노인 외래 정액제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시켜서 또 이렇게 재정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보면 아무래도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더욱더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과연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소개하는 것은 사실 어떤 정책적인 것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병원들의 흐름, 참 좋은 제도, 환자 입장에서 좋은 제도를 좀 보여주면서 어떻게 저 변화를 좀 할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최근 병원의 경영 악화 요인을 보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저수가 정책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자동차보험 심평원 검사 이미 시작됐죠.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확대 이런 것도 있고 또 미디어민 시사 유튜브 통해서 SNS 예방 강조가 되고 뭐 인공지능 통해서 4차 산업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이게 다 수가가 없는 여기 보면 병원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가 과열되고 있고
또 까마다 경쟁 실적 위주, 의료 인력 부족 이런 것들이 다 최근 병력 악화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이런 환자 중심의 어떤 병원을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10대암 베스트 닥터 누구냐 이래서 베스트 시리즈가 많이 유행했죠. 그래서 닥터가 오직 한 사람의 닥터가 베스트면 그 병원의 인지도로 상승하고 그 병원의 이미지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의사들은 뭐 예약에서 수술까지 5년 걸리는 그런 의사가 탄생하기도 하고, 그런 의사한테 진료받기 위해서 정말 실제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들도 생기게 됐던 거,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생겼던 거고요. 또 암 수술 건수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 병원이 수술을 제일 많이 하니까 그 병원 찾아가야지, 뭐 그런 어떤 내용의 기사도 많이 됐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10년 전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90년대 명의의 시대는 바로 의사의 명성, 치료의 노하우, 수술 성공률, 완치율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이제 변하면서 2000년대 규모를 보면 아까 지금 병상수, 수술 건수라든지 편의시설, 알약함 이런 것들이 병원의 이미지, 병원의 환자 경험을 좀 이렇게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건데, 2010년대에는 이제 시스템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 안전이 중요시되고 또 환자 경험 디자인, 진료팀 우수성이라든지 다학제 진료, 환자별 맞춤형 치료 이런 것들이 바로 2010년대 바로 시대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2020년대 시대는 앞으로 우리 또 미래 또 향후 10년을 봤을 땐 바로 인공지능이라든지 원격 진료, MR, SR 이런 단어가 생소할 수 있겠지만 바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같이 복합된 걸 갖다 믹스드 MR, 믹스드 리얼리티,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마 더 병원에서는 일상화되지 않을까. 또 연구 성과 중개 연구 활성화라든지 큰 병원에서는 임상시험이 수주라든지 연구비 규모가 바로 그 병원의 어떤 이미지를 결정하는 그런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아마존고를 많이 이제 미국에서는 아마존고가 이제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앱을 켜고 마켓에 들어가는 물건만 고르면 바구니에서 넣기만 하면 이 수많은 센스가 감지해서 자동으로 카드로 청구되는 그런 거죠. 영수증만 이렇게 핸드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요. 이렇게 병원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게 다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4년 페이스북이 인수를 한 오클루스 같은 경우 무려 2조 5천억, 그 당시 2014년에 인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주로 3D 게임방에서 이렇게 그 VR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그런 건데,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직접 뭐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게임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도 3D 게임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바로 이렇게 가상 현실을 갖다 VR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인지치료, 무대 공포증, 정신과에서 이미 활용화되기 시작했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활용될지는 이따 또 제가 요거 메시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천대 길병에서 가상현실치료센터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유튜브로도 사실 찍었지만 VR로 의사들 교육시킨다. 이제 VR하고 사실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같이 결합된 믹스드 MR로 의사들 교육시킨다 그런 건데요. 제가 직접 끼고 직접 이렇게 쓰고 헤드셋을 쓰고 난 다음에 보면 이런 식의 수술장에 이 VR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를 달고 수술을 하면 내가 직접 이렇게 무대에서 강사가 있죠. 강사가 있고 강사를 통해서 이런 수술 장면을 직접 볼 수 있는데, 그 배경은 바로 야외에서 내가 이렇게 마치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지금 상품화돼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그 좀 더 응용되고 적용되기 시작하면 어떤 것까지 확산시킬 수 있냐면 환자들이 직접 그 요즘 뭐 CCTV가 논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CCTV 논란이 이제 큰 문제가 아닌 상황이죠. 이런 것들 환자 입장에서 사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제일 궁금하냐면 대체 제가 수술장에 들어간 부모님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이런 것들이 궁금증을 이런 것들 활용해서 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지요. 현재는 우리 2010년대 이후에 그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 환자 경험 진료팀 우수성, 다학제 치료, 이런 환자별 맞춤 치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스템의 시대인데요. 사실 많은 병원에서 뭐 환자 경험 중심으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분당 차병에 최근에 다학제 통합 진료를 갔었는데요. 예전과 달리 더욱더 많은 그 의사군들이 모여서 이렇게 환자 한 명을 대상으로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뭐 그래도 영상의학과, 뭐 방사선 치료하고 이런 식의 암 환자에 대해서 이게 다학제 통합 진료를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관련해서 실제 스크린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하고 환자는 직접 현장에서 궁금한 것을 묻고 질문하고 그러면 바로 현장에 바로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통합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마련돼서 하고 있는데 굳이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 지역병원, 중소병원들도 환자가 예를 들어서 어깨 질환도 있지만 허리 질환도 같이 있을 때 어깨 질환 따로 진료하고 뭐 허리 질환 따로 진료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날 그 시간에 이걸 갖다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일종의 다학제 진료의 통합 진료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환자들은 굉장히 편한 거죠. 날짜를 따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제가 2015년부터 한 2년 정도 우리 동네 착한 병원을 연재를 했었는데요. 그 총 26회를 하면서 우리 그 환자 입장에서 정말 어떠한 눈높이에서 시스템을 마련한 병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굴하고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이런 환자 눈높이의 병원을 좀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리스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병원 리스트를 한번 다 올려봤습니다. 특히 서울시 북부병원 같은 경우는 초진 환자 30분 꼼꼼한 진료를 통해서 결국 이게 하나가 나중에 1년 뒤에 보니까 이제 그 뭐 대학병원에서도 이런 초진 환자 15분 진료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큰 흐름으로 또 변해 갔었고요. 울산의 이손 요양병 같은 경우는 침대도 없애고 기저귀 없애고 신축 구석도 등을 없애서 냄새가 나지 않는 병원, 또 환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편리를 추구하는 그런 병원이 있었고,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명지병원 소아응급센터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 디자인이 자체가 아주 인상 깊게 돼 있는 응급실 병원이죠. 김포 뉴고려병원 같은 경우는 보호자 아이 침상을 없애서 안방 같은 소아병동을 만들기도 한 병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사랑니 아프니 치과 같은 경우는 치과 의사들이 끓이는 사랑니를 발치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병원, 그런 치과 어떤 그거를 또 만든 병원도 있는 거고, 방배동의 JF 소아과 같은 경우는 아픈 아이와 정기 검진 아이를 분리해서 진료하는 그런 병원도 있었습니다. 또 부민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 불편 최소화해서 의료 서비스 디자인을 한 병원도 있었고, 희연병원 같은 경우는 한 공간에서 재활치료실과 입원실을 모두 배치해서 공간 이동을 아주 최소화한, 그래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병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바로 명지병원 뭐 응급실인데, 응급실에 바로 아이들이 좀 친근하게 병원이라는 이미지를 좀 없애면서 좀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만드는 병원도 있었고, 이제 아까 유고로 병원처럼 침상 아예 온돌 마루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아이도 여기서 공부도 하고 뭐 놀 수 있게 만들고 부모도 옆에서 바로 편하게
누워서 따뜻한 온돌방처럼 느끼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병원 시스템도 있었고, 아까 GF 소아과처럼 아픈 아이하고 그냥 백신만 맞는 아이를 따로 출입문을 아주 공간을 따로 분리해 가지고 환자의 어떤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 잘 터치를 해 가지고 좀 편리하게 만든 그런 병원 시스템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었고요. 아까 희연병원처럼 여기가 바로 옆에는 바로 입원실이고, 또 바로 옆에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재활치료실입니다. 입원실과 재활치료실이 대개는 분리가 되어 있는 병원이 가장 많죠. 뭐 몇 층으로 가야 재활치료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양쪽에 바로 입원실이고, 입원실에서 나오면 바로 이런 식으로 재활치료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바로 동선을 최소한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물론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그 취재했던 내용이라서 이런 사진을 모습을 여러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020년대 시대가 넘어가서 이제 원격 인공지능과 원격 의료, MR, SR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시점인데요. IT를 결합한 스마트 병원들이 막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될 수 있던 게 여러 우리가 봤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회사에서 뭐 이런 IT 기술을 활용해서 직접 나오게 하는, 뭐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뭐 생각만 해도 그 단어가 직접 입력이 되는 그런 것들이 개발 이런 것들이 되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또 로봇 같은 경우도 초창기 모델에서 이제 원포트로 해서 되는 이런 로봇도 굉장히 많이 발전되면서 이제 병원 문화를 이제 2020년대 이후의 문화를 많이 바꾸고 있고요. 이게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언제 나올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구글과 존슨앤존슨 합작해서 만든 버브 서지컬 로봇이 나오면, 이게 이제 구글의 빅데이터 개념과 로봇이 같이 결합해서 나오는 로봇 수술은 좀 새로운 개념의 로봇 수술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아까 요 병원에서 이제 안면 인식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병원 환자 등록을 알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이제 병원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요런 것들이 이런 병원들이 쏙쏙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는 그 나사의 우주 통제실인데, 요런 그 배치를 갖다가 병원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존스 홉킨스 주디 레이처 병원 관제센터인데 바로 커맨더 센터죠. 여러분들 이제 병원에서 많이 익숙해진 시스템이지만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응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환자의 수, 환자의 동선 관리, 그다음에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한다는 거죠. 이게 최근에 이제 코엑스에서도 한번 시연을 보인 적이 있고, 이를 통해서 환자의 어떤 응급실이라든지 병동이라든지 외래라든지 이런 데서 곳곳에서 생길 수 있는 동선의 흐름을 막는 이런 안 좋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또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병원 환자들을 겨우 직원 24명이 병원의 병목 형상 맞고 환자 대기 시간도 줄일 수 있다. 뭐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시스템을 국내에서도 이제 이대 서울병원에서도 이렇게 도입을 했고,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대의료원에서도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뭐 첨단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대학병원 중심으로 일단 도입이 되고 있지만, 그 작은 병원에서도 충분히 도입이 가능한 게, 세종병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그 환자들 중환자실에 있는 입원한 심장병 환자들 대상으로 이런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미리 환자의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택을 갖다 미리 5분 전에 워닝 사인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은 병원에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안 하는 병원이 이제 손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최근에 이제 병원마다 이제 거의 다 도입이 됐죠. 뭐 이렇게 로봇을 통해서 뭐 검체를 이송한다든지 로봇을 활용해서 환자들한테 안내를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가는 거고, 이것도 한번 제가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환자들한테 안내를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좀 시스템이 좀 로봇 시스템이 좀 미비해서 되다 안 되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환자들한테 다가서기가 훨씬 좋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는 수술하는 사람이 말로 음성으로 얘기를 하면 자동으로 차트가 되는 그런 거죠. 이건 소프트웨어적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 핸드폰에 그 소프트웨어를 깔게 되면 그걸 자동으로 입력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말한 거고, 이제 원격 진료가 아니지만 원격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병원에서는 이미 환자 간 병원 간에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신부전 환자 투석을 하게 되면 주치의가 실시간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변화고 흐름이고, 이게 이제 점점점 질환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당뇨뿐만 아니라 심전도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러한 장치, 하드웨어적인 장치, 소프트웨어적인 장치가 이미 개발되고, 최근에 손목시계를 통해서 심전도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심전도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심전도를 자동으로 리딩해서 진단하는 그런 것들이 수가로 또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흐름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폐암이 어디 위치인지를 확인하는 거였고, 이렇게 AI를 통한 진료는 앞으로 향후엔 피할 수가 없는 거다. 왜? 평생 한 사람이 생산한 의료 정보량은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분량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거죠. 이건 바로 컴퓨터 통해서, 아니 인공지능을 통해서 앞으로 분석이 돼야 됩니다. 내 개인 의료의 진료량도 초기보다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나의 의료 정보량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보는 내 개인 정보는 저도 갖고 싶어하고 병원도 갖고 싶어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의료 그 개인 정보에 대한 주체를 병원이 가지게 되느냐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앞으로는 더 이슈화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그 사이는 바로 인공지능이 같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이건 외국의 사례인데요. 외국에서 아예 헬스파 스테이션 해서 이제 화장실처럼 도시 곳곳에 이제 헬스 스팟을 만들어서 원격 진료. 그러니까 의사가 굳이 거기에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외부에 부스를 만들려면 그 환자가 몸이 안 좋으면 그 들어가자마자 바로 의사를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전 단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원격 진료가 지금 되고 있지만, 그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러면서 우리가 좀 과연 또 고민해야 될 문제가 또 하나 있다면 어떤 거냐면, 바로 아까 말한 개인정보 보호가 여전히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 소중한 데이터에 대한 주체가 병원으로 갈 건지 개인으로 갈 건지에 대한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는 연령대를 보면 주로 20대부터 40대, 50대까지는 사실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반면에 70대 이상에서는 모바일 뱅킹을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하든 뭐 우리가 병원에 있는 좋은 훌륭한 앱을 활용하더라도 그 앱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가능할지 몰라도 70대 이상 이분들이 앞으로 주요 의료 환자의 활용에 가장 주된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여전히 그 주변에서 이런 노인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편리하게 이런 환자 2020년대 이후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이렇게 업체뿐만 아니라 병원의 어떤 당사자도 한번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이제 그렇게 많이 바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변화들은 항상 중심에는 바로 환자가 중심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걸 갖다가 강조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